이인성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학교를 못 다녔지요. 그러니까 대구가 낳은 대표적인 화가인데, 물론 이제 독학으로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독자적인 세계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인성이 정식미술학교를 다녔으면 그런 그림 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경미술학교 같은 학교는 참으로 보수적이고 그 관학파적인 분위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학교를 다녔으면 오늘 이인성과 같은 그림은 안 나왔을 겁니다. 일본에서 가자마자 제국미술 전람회에 입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이 어린 그 소년이 입선을 하기 때문에 아예 타이틀이 조선의 천재소년 이인성 이렇게 이름이 이제 그 신문기사 제목이 그래요. 처음에 아버님이 그 세계 아동예술대회에 나가서 입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제8회부터 선전에 입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또 연속적인 걸 할 때, 이분이 18살에 갔으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천재라는 소리가 나오죠. 나이가 어린데도 신문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게 또 막 크게 신문에 실리고, 그래서 이인성 기록을 보면 그렇게 본인 사진이 실리거나 본인 기사가 실린 걸 또 스크랩을 해놨어요, 다. 일본 화단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인성이 그 일본 유학을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경북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시라카미라는 사람이 주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유지들이 이 대구라는 지방하단에서 이렇게 그 재주가 뛰어난 소년을 놔두기는 아깝다. 미술 연구를 만드는 킹크레용 회사라고도 하고요. 오오사마 그 상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태평양 미술학교에 야간부를 들어가요. 근데 태평양 미술학교가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부를 들어갈 수 없었던 게 정규 교육을 이인성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남관이라는 화가가 태평양 미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남관이 한 얘기로 대생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 이인성의 대생력을 보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그 특선 입선한 친구가 그 퀸크롱에다가 엽서를 보낸 게 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너희 회사에 굉장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 있다. 그 사장한테. 그 친구를 언젠가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나고 싶다. 화가로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행운이 계속 따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거, 제주 있다고 다 일본 유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주가 있다고 일본 유학을 갔고, 거기서 어떤 새롭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서 왔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을 만났어요. 장인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막 끌고 나왔었대요, 딸을. 그럴 정도로 아주 반대를 많이 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예 이제 남산병원 3층에다가 작업실까지 만들어줘요. 김옥순이 디자인 공부를 하러 일본에 갔었던 여성이에요. 그래서 의상 디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김옥순 앨범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보면 굉장히 세련된 멋쟁이였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그 시대의 신여성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김옥순이 유학을 갔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엽서를 보내줘요. 오늘 광풍예전에 갔더니 누구의 작품이 나왔더라. 누구의 작품은 어떻더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엽서를 보낸 것들도 있고, 이래서 남편과 같이 이런 작품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상호가 이렇게 교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업실이 이인성이 너무나 이제 자랑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 작업실을 만들기 전에 35년 1월호에 보면 그 조선화단의 X광선 해가지고 그 글에 자기는 경성이나
이제 경성이나 어디쯤에 이렇게 작업실을 크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작업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정말 그 모던보이 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구 서양화 처음 일으킨 이상화의 친형 이상정도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대구 벽동사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벽동사예요. 벽동사. 근데 그게 미술연구소더라고요. 미술연구소로서 벽동사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연구소를 쭉쭉 이렇게 만들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무슨 연구소가 이렇게 많냐. 지금 같으면 연구소를 안 붙이죠. 그런데 일제시기니까 붙여졌습니다. 왜냐? 일제시기에 서양화가 사기 틀 무렵의 서양화라는 것은 하나의 연구 대상이거든요. 그때는 신선하게 그림도 이런 그림이 되는구나. 이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예술의 형태가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서구 미술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소가 나왔다는 것은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 연구를 해서 터득한다. 왜냐하면 대구에 거목이 이인성보다 더 뛰어난 거목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서 배우면 연구소 차릴 필요도 없죠. 왜? 배우려면 그 사람이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인성 시대는 대구에서 그래도 그만한 스승은 있어도 아주 뛰어난 스승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때는 아직 이 서양화라는 것이 연구 단계의 수준에 있었다. 훌륭한 화가, 잘 나가는 화가는 연구소를, 자기 이름을 건 연구소를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도 배웠을 거고, 또 다방 같은 경우도 그 다방을 제가 볼 때는 아예 이제 이름도 예술가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토론도 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르스라는 이름을 걸었다. 이게 그냥 뭐 차 마시고 거기서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거기다 작품을 걸은 거예요. 김부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수창보통학교 보통학교 그 후배래요. 후배인데 이제 그 이인성이 돌아와서 그 전까지는 문전을 보면 문전에 명단이 계속 이인성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전, 재전이 문전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에 명단이 나왔는데 이인성이 그 해에는 명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인성이 그 다방 차려놓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림을 안 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신문 기사에 보면 화도 정진을 위해서 식칼을 들고 와서 이제 그림을 찢었다. 54년도에 그 추모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제가 이제 까만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54년도에 이제 천일백화점에서 그 한정이라는 작품을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 위에 찢어져 가지고 철사줄로 꼬매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기성기 그냥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왜 저 그림에 왜 저렇게 철사줄로 꼬매져 있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참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칼로 찢은 사건이 아루스 다방에 있을 때 뭐 열렬 팬이 와서 찢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작품은 1936년도 일본의 문전에 입선한 상으로서 대작이죠. 대작으로 100호짜리 2개로 이렇게 반쪽씩 갈라져서 있었어요. 김문집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를 이 정도의 그 팬이 있다는 거는 이인성으로서도 굉장히 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그림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그 광팬이었죠.
이인성은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었어요. 성공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고, 또 그게 앞에 있던 선배들이 또 그렇게 나갔었고요. 그러니까 서동진이라든지 박명조라든지 뭐 이런 그 향토의 선배들이 조선미술 전람회에 그 이전에 이미 한 번씩 다 입선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이인성 하면은 굉장히 성공한 화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림으로 이제 성공을, 명예를 얻었고 또 어느 정도 돈도 이제 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불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구에서 아뜨리에도 그 한국인으로서는 그런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제 환경에서 작업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죽었거든요. 어려서 병으로 죽고, 또 아들 따라서 또 부인이 죽고, 그리고 뭐 또 이후에 몇 번 결혼을 했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과거에는 자식도 많이 잃고 뭐 이제 부인도 잃고 했지만 이인성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거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딸 태어나서 굉장히 그 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아예 애향, 그러니까 그 사랑 애자에다가 고향할 때 향자, 향토에 향자를 넣어서 이제 그 본인 그림 속에서 추구하던 그 향토색과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이름을 또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은 영미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죽고 나서 묘지를 찾아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인 김옥순이 그 아들 때문에 굉장히 그 슬퍼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갔나 없어져서 보면은 그 묘지 옆에 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딸 이혜영 여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가정적인 면에서 그런데 인성이는 뭐 참 처음에는 인성이 전혀 이게 상대도 안 될 만큼 너무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이 가난한 그리고 무학인 아무 이런 사람이 이 당시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대구 최고 가는 그 남산병원 원장님의 딸을 이 장녀를 맞이할 정도 됐으니까, 또 그 여성이 굉장히 그 인테리어로서 상당히 또 감각이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이 패션도 잘하고 의상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부인을 맞이했는데, 참 불우해서 그런지 곧 이렇게 두 자녀를 놓고 바로 사별을 합니다. 사별을 한 이후부터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가정적으로 흔들려가지고 그 맏딸 장녀를 자기가 키웁니다. 이 처가가 있을 때는 처가에서 좀 어릴 때는 돌봐줬지만 그 다음부터 인성 스스로가 그 처가 생활을 굉장히 청산하려고 애를 써요. 남정 집이 이제 너무 크고 딸하고 둘이 살기에는 너무 쓸쓸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삼답동으로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몰려 살았대요.
그 맨날 뭐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을 새로 구해서 그 집을 완전히 이제 원룸처럼 다 개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만들고 아침마다 뭐 딸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과일 한 바구니 사다 놓고 하루 종일 그림 그리면 그 딸은 옆에서 혼자서 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 자고 있으면 이렇게 안아다가 눕히고 아주 이렇게 그냥 화실에 묻혀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 그런 정물화라든지 자화상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주로 그 무렵에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인성 선생님이 남긴 사진을 보면 작업실에 석고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여기저기에 정말 흩어져 있는데 또 그 정물화를 세팅을 만들 때 작가들이 제일 손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과일 바구니라든가 석고 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 화가가 가졌던 감수성,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고민했던 그 철학적인 깊이, 이러한 것이 혼합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그 석고상에 있는 정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인성 선생님도 이러한 뭐 고흐만큼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계속 재배치를 하면서 구도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실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고 가서 그 제자들을 기르는 일에 많이 전념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화풍 자체도 44년에 조선미술전람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44년에 해당화라는 아주 대작을 하나 그 남기고 조선미술전람회가 이제 문을 닫고 나서는 이인성이 지금까지 뭐 조선미전을 위한 작가다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8년부터 44년까지 그 작품을 그게 미완성작이든 완성작이든 어떤 작품이 됐든지 간에 계속 출품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출품할 마당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왔던 것 같고요. 올라와서 뭔가 이제 새롭게 각오를 다지긴 했던 것 같은데 조선미술 전람회 출품할 때처럼 그렇게 큰 대작을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옮기고 난 뒤에는 이제 서울의 이화여고 미술 교사를 한다든가 하기는 한데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 정열이, 그림에 대한 정열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제 직업인으로서 미술 교사,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 사생활 나오고 뭐 그다음부터는 또 술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이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그런 흔들림의 연장선상에서 술도 자주 하고 과음하다가 1950년 6.25 한창 이렇게 그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불이 아니게 그 총에 그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게 술과 가정이 흔들리는 증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불운이 나중에 해서 결국 요절 작가가 되는 거죠. 20세기 식민지구 분단 이런 그 격동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너무 하중이 작가한테 크게 눌렀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기에는 그 당시는 쉽지가 않았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더 아주 폭넓게 소재도 또 그 소재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이인성 같은 기량이라면 더 풍부하게 했을 텐데 그걸 할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라고 보죠. 뭐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경찰이 뭐라고 시비가 붙었었나 봐요. 비도 온 날이었고 그래서 그 불을 켜고 그러고 있는데 대문을 막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누구냐고 이제 쫓아가 봤더니 분명히 모자에 MP라고 써 있었대요. MP라는 모자를 쓴 사람과 또 군인 모자를 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인성 나오라고. 그래서 이인성이 신발끈을 이렇게 매면서 이제 딸은 또 이렇게 옷을 들고 있었고 나오라면 나올 텐데 총은 쏘지 말아라 이랬는데
공포탄을 쏜다는 게 잘못 쏴가지고 이인성 머리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탄환 냄새가 났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또 그 최후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고 나서도 이제 그 주변에서 와가지고 막 다른 것보다도 이 그 천재적인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이 손을 보고 막 굉장히 이렇게 아쉬워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림을 시작한 것도 굉장히 극적이었고 죽음도 아주 극적이었던, 그러니까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살았던 화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작가들은 아무래도 자존의식이, 작가적 정체성 이런 부분을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인성 자화상을 보면 그 눈동자를 확실하게 그리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감고 있거나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 뜨고 있거나. 그래서 그게 특징인데 왜 그랬을까? 자화상이라는 거는 자기 자존의식의 그 조형적 표현인데 왜 이 작가는 자기 얼굴을 그리면서 똑바로 눈을 크게 뜨지 않고 눈을 감고 있을까가 큰 특징이에요. 눈을 그리는 윤곽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주 산진곡에서는 그 어떤 소년, 아이를 얻고 있는 소년도 보면 뭐 아무리 프로필이지만 눈을 갖다 특별히 이렇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꾸 뭐 그리려고 노력하지만 뭐 눈의 흔적이 별로 안 보이고, 그리고 거기 그 막대기 들고 있는 친구도 뭐 그냥 눈을 보시면 그냥 눈에 흔적이 있는 거지 그리려고 노력 안 하고, 그건 뭐 작가의 어떤 표현 특성일 수도 있어요. 부인 초상을 그렸는데 부인 초상도 젊었을 때 막 신여성처럼 그릴 때는 눈동자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김갑진이라고 그러니까 이인성의 처남이죠. 처남이 갖고 오랫동안 소장했던 그 여인 초상을 보면 눈동자가 안 그려져 있어요. 시인 허마나라는 분이 이인성에 대한 글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글을 이렇게 몇 편을 쓰셨는데 그 선생님 말에 의하면 눈동자를 가진 초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 천의 얼굴을 만들었다. 눈동자가 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인성 저 심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생각들이 오만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당시 일제 시대 때 한국인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림이 색채는 굉장히 밝지만 보면은 인물들은 상당히 우울한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웃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좀 우울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눈을 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인성 내면 세계를 표현한 거 아닌가.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암울한 시대, 뭐 난 눈 감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는지 아니면 그거를 역설적으로 이 어둠의 세계를 내가 직시하지 않겠다, 못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떻든 그 자화상을 그린 화가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자화상을 그린 화가가 그것도 한두 점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참 특징인데요. 왜 이인성은 눈 감고 있는 자화상을 그렸을까?